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던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데도 안 가면서, 화면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읽었다는 걸 알면서도, 다음 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짧은 문장 하나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그 기분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연락도 안 했고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실제로는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헤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행동을 통제하면 된다. 연락 안 하면 되고, SNS 안 보면 되고, 이름 꺼내지 않으면 된다. 그게 맞아요. 그 행동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동안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 무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연락은 안 했지만 연락하지 않는 자신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고 SNS는 안 봤지만 안 본 것에 대한 공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고 이름은 안 꺼냈지만 이름 대신 다른 단어들로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헤어지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행동들 다들 알고 있잖아요. 연락하지 말기, 술 마시고 전화하지 말기, 뜬금없이 잘 지내? 라고 보내지 말기, 공통 지인한테 안부 묻지 말기. 근데 이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들은 결과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 행동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사를 다시 쓰는 것이에요. 헤어진 직후에 뭘 하냐면 지난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봐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보냈던 문자들,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때 그 말이 사실은 이런 뜻이었던 거 아닐까? 그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도 힘들었다는 거 아닐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상실을 다루는 방식 중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작업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만들어낸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실제 상대방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대화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상대방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내 소식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게 실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감정도 일어나고 상처도 받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해요. 실제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 혼자서 대화를 만들고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 생각 안 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의 반응을 계속 머릿속에서 예측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그 관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끝났는데 내 안에서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섬세한 이야기예요. 헤어지고 나서 스스로를 더 좋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시작돼요.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외모에 더 신경을 쓰거나 바빠 보이게 만들거나 이게 나쁜 게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걸 하는 게 나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건가요? 이게 헤어지고 나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나를 위한 것처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관중으로 설정해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춰봐요.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나 이거 했는데 라고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헤어짐이라는 상황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반응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동안 그 사람의 반응이 내 기준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웃으면 내가 잘한 거고, 그 사람이 화가 나면 내가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이 멀어지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고, 그 기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관계는 끝났는데 그 기준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생기는 행동들은 사실 그 기준을 찾으려는 시도예요. 연락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SNS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 없이 괜찮은지, 나보다 더 잘 지내는 건 아닌지를 가늠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감각이에요. 그리움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힘든 건지 생각해 봤어요? 관계가 있는 동안에는 내 위치가 그 사람과의 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관계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그 좌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던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찾는 게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헤어짐을 힘들게 만드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 안에 두고 온 나 자신의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든 거기도 해요. 그 사람이랑 있을 때만 편안했던 것들, 그 사람 앞에서만 꺼낼 수 있었던 것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어떤 모습들,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진 것도 맞는데 나의 일부도 같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연락이나 SNS 같은 것들이기 이전에 정말로 다뤄야 할 건 이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감각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다른 질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을 때 그게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의지력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까지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일어나는 것들, 머릿속에서 대화하고 서사를 다시 쓰고 그 사람을 관중으로 설정해두고 행동하는 것들은 의지력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헤어지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회복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고 일상을 채우고 바쁜 사람처럼 보이고, 근데 밤에 혼자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노래가 나왔을 때 잠깐 멈추게 돼요. 그 멈춤이 내가 아직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줘요. 그 멈춤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멈춤을 한번 들여다봐요. 그 멈춤이 무엇에 반응하는 건지,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그리운 건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헤어짐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강하거나 더 쿨해서가 아니에요. 자신한테 일어나는 걸 좀 더 솔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그 인식 하나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 바꿔요. 행동보다 그 전 단계를 아는 것. 그게 헤어지고 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실질적인 일일 수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남길게요. 지금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건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보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줄 것 같아요.